내 도덕성이 상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내가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지 못할 때, 심지어 정의의 균열을 만드는 존재라 할 때, 혹은 누군가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평가할 때. 2025년 대한민국,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중세시대처럼 누군가를 손가락질하고 낙인 찍는 일이 참 쉬워진 것 같아요. 나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분명 다른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마치 나쁜 짓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또 안 하려고 하면 도덕적으로 우월성을 느끼고자 하는 누군가에게 질타를 받는 일부의 사례에 대한 공감과 상상을 해보는 오늘의 책, 청해 작가의 오렌지와 빵칼입니다. 오늘은 소설의 전체 이야기를 다룰 겁니다. 완벽하게 방해받지 않는 감상을 원하시면 책을 먼저 읽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주인공인 영아는 항상 수동적으로 살아왔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주변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친절하고 또 주변의 기대에 맞추며 살고 무례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죠. 이 영아의 주변 인물들은 이런 영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 주변 인물들을 한번 볼게요. 먼저 친구인 은주. 은주는 좋게 말하면 정의로운 행동가이지만 약간 꼬아서 말하면 도덕적 우월성에 약간 취해 있는 사람으로도 보여요. 은주는 자신의 도덕 기준과 행동을 끊임없이 영아에게 강요하죠. 재난 피해를 받은 세계 각지의 아동들에 대한 기사 링크와 함께 본인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3만 원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영아는 은주가 보낸 기사에 그렇게 큰 울림까지는 없었음에도 나도 3만 원 기부했어 은주야. 마음이 참 아파. 이렇게 답장을 보내죠. 또 영아야, 내가 저번에 보내준 국민청원에는 참여했어? 라고 문자가 오는데 사실 영아는 그게 잘 기억도 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바로 지금 당장 할게. 이렇게 답장을 보내요. 그러면 은주는 아직 안 한 거야? 작은 도움으로 그분들 인생이 바뀌는데 라고 답장을 보내죠. 한 번은 영아가 심심풀이로 보는 웹툰이 이 은주를 긁는 일도 있었어요. 은주는 커뮤니티에서 그 웹툰 작가가 11년 전에 다른 작가의 작품을 표절한 이력이 있다라는 게시글을 영아에게 공유를 해줍니다. 영아는 이 작가가 11년이나 된 작가구나, 생각보다 연차가 있네 하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은주는 작가가 저지른 표절이 얼마나 악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열을 올려요. 사실 그 일은 작가가 학부생 시절에 동기의 작품 중 몇 장면을 따라 그렸다는 정황이었고 이미 11년 전에 공론화가 됐었어요. 작가는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으며 해당 과제의 성적은 0점 처리되었고 당사자 역시 작가의 사과를 받아주었고 관계는 회복이 됐죠. 한마디로 일단락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주는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예술의 창의성을 호도하는 일이니 이 작가는 영구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11년 전의 죄를 광장의 효시에서 죽을 때까지 대대손손 온 사람들이 보게 만들어 붓을 다시 들지 못하게끔 해야 하는데 이 감히 그림을 포기하지도 않고 돈까지 버니 얼마나 괘씸한가를 주장했죠. 그러면서 너는 그런 작가의 작품을 소비한다고? 와 같은 죄책감을 영아에게 던져요. 영아는 그래 그렇구나 은주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은주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고 은주는 그런 영아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에 대한 동의를 강요합니다. 행여 영아가 은주에게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하면 은주는 영아를 정의롭지 않은 한심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그랬구나. 내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영아가 결국은 이런 말을 하면 은주는 굉장히 만족스러워하면서
영아에게 칭찬을 해주죠. 다음은 6세 어린이 은우입니다. 영아는 유치원 선생님이었어요. 영아가 맡고 있는 반에는 은우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얘가 보통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고집도 세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친구들을 괴롭혔죠. 영아는 선생님으로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훈계를 하지만 은우는 오히려 자신이 억울하고 쟤들이 나쁜 거예요 라고 하면서 생떼를 쓰거나 대성통곡을 합니다. 6세 아동이 최선을 다해서 휘두르는 그 폭력. 참다가 정은우 그만 좀 하라고 했지! 라고 소리를 지르면 아이들이 겁을 집어삼키기 시작하고 순간 영아의 머릿속에는 무시무시한 빨간 펜으로 그어지는 근무 평가서가 떠오릅니다. 선생님이 나한테 소리 질렀어요. 선생님이 나만 미워해요. 선생님이 나를 소외시켜요. 아이들의 피해의식이야 아직 어리니까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영아는 이 아이들의 부모가 아이의 말을 맹목적으로 믿고 행동하게 될 것임을 알기에 두려웠습니다. 영아는 안절부절 못하면서 아이들, 특히 은우에게 사과를 하죠. 아이가 작으니 자연스럽게 아이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는 영아. 은우는 이렇게 영아의 분노와 굴욕을 다 관람하고 나서야 씩 웃어줍니다. 생떼를 멈춘 소녀는 얄미울 정도로 감정을 빠르게 추슬렀죠. 그리고 이럴 때마다 은우는 이 말을 합니다. You nailed it. 당신이 해냈군요. 라는 칭찬의 말을요. 모욕감이 느껴지면서도 영아는 은우가 You nailed it 이라고 말하면 반사적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안도일지 굴욕의 연장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영아는 수원이라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착하고 성실한 보통의 남자. 결혼을 하려면 이 사람이랑 하는 게 맞다라고 평가될 만한 사람. 중요한 건 영아는 수원을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별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 자연스럽게 사랑이 식었고 또 가끔은 다른 매력을 가진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해요. 수원은 그저 좋은 사람이었어요. 5년간 사회복지사로 일하면서 한 번도 누군가를 흉본 적도 없었고 또 아픈 어머니를 지극히 돌보기도 했고 여자친구를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러니 수원을 향한 마음이 식었다는 것을 드러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에게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못된 여자나 할 이야기니까 착해 빠진 이 남자를 스스로를 꾸밀 시간에 연인에게만 헌신하는 이 사내를 품을 줄 모르는 그런 여자는 악당이니까. 영아는 그런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이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혹은 모르는 척하는 건지 수원은 영아에게 프로포즈를 합니다. 영아는 도망치고 싶었지만 도망칠 수 없었어요. 그저 애써 프로포즈에 대한 답을 유예할 뿐이었죠. 어떻게든 악인이 되지 않는 방식만 선택하는 건 마음 안에 용수철을 꾹 눌러두고 손을 떼지 않는 일과 같았다. 예측하지 못한 곳으로 튀지 않게끔 스스로를 절제하는 일. 그 결과로 지금의 나는 수원과 마주보고 누워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탈진한 영아는 우연한 계기로 심리 상담을 받게 됩니다. 주변이 힘들다, 은주에게 어깃장을 놓고도 싶고 수원에게 사랑하지 않음을 고백도 하고 싶다. 그러면서도 미움받지 않고 존중받고 싶다. 이런 말을 하는 영아는 그 심리센터에서 뇌에 뭔가를 하는 아주 간단한 시술을 받았어요. 이 시술을 하는 박사는 이게 4주 동안 지속될 거고 이 시술을 통해서 정서에 일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아는 달라져요. 은주의 선택적 도덕성에 대해서 힐난과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통제되지 않는 아이들이나 은우에게 필요에 따라선 차갑게 거리를 두기도 하고요. 또 말씀은 안 드렸지만 영아를 인간 말종 취급하던 캣맘도 있었거든요.
그 캣맘에게 복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큰 변화는요, 인터넷에 차고 넘치는 자극적인 타인의 불행을 즐기게 됐다는 건데요. 수렁에 빠진 인간이나 남루한 인생, 이름 없는 불행이 담겨있는 게시글들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된 것이죠. 그들의 불행에 나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으니 일말의 책임도 없다. 그들의 불행을 보면서 행복을 느끼는 것은 나의 자유다. 고상한 불행은 천박한 행복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영화는 자유로움 그리고 개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스스로에 대해 아차 싶은 순간이 찾아와요. 나로 인해 상처받았을 사람들, 나로 인해 단절될 관계들을 생각하면 슬프고 위험하다고 느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받은 시술의 유효 기간이 4주라고 했잖아요. 이 4주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원래의 나로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복잡한 마음의 영화는 박사를 다시 찾아가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는 질문을 하기 위해서요. 박사는 영아의 뇌가 통제를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는 시술을 했다라고 말해줘요. 그러니까 지난 4주간 스스로 어떤 통제도 하지 않는 상태, 그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평소에 갈망했던 자유를 누리는 상태, 태초에 영아가 보유했던 본능적 정서를 발현하는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동안 영아가 통제해왔던 것들은 추상적이고 광활한 정서의 영역,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용인된 가치만 추구하는 것. 그동안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를 부단히 통제해왔지만 이거를 잠시 멈춘 것이라고요. 그리고 약속된 4주가 끝나는 날, 영화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혹시 읽어보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남겨둘게요. 한편의 카타르시스, 굉장히 영리한 찝찝함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뭔가 불편하면서도 생각이 많아지는 소설입니다. 특히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 사건 등은 실제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기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의 사회에서 충분히 있을 법하다 생각이 들죠. 제가 주관적으로 느낀 이 책의 메시지는 첫 번째,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엄격하지 않나. 두 번째, 누군가 도덕적으로 침묵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도 되는 걸까?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선택적으로 도덕성을 허용해도 괜찮은가? 물론 지금 떠오르는 누군가 혹은 과거와 현재의 나를 이기적이다,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건 자유행동이니까요. 그러나 그것에 적극적인 동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싸잡아 욕하고 폄훼하는 일은 생기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범죄와 혐오를 불러오는 어떤 것이 아닌 이상은 설사 그것이 매우 이기적이고 선택적인 도덕적 가치 추구라고 해도 그래 너는 그렇구나 하는 이런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영아가 시술을 받기 전 스스로를 통제하면서 느꼈던 고통은 우리가 서로에게 들이대는 엄격한 기준과 정의로움으로 포장된 어떠한 강요로 인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얼마나 나를 통제하며 살고 있을까? 나는 얼마나 타인이 스스로를 통제하도록 만들고 있을까? 생각이 많아지는 책, 청해 작가의 오렌지와 빵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